이제 경기도나 초입이라고 보면 뭐 주식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바닥이 마련이 될 거냐 대전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2,800, 2,900 이때 주식을 저라면 던지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10월 주시장 좀 힘겨운 마감을 보였죠. 그리고 11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시장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현재 시황을 어떻게 보고 미래 전망은 어떤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반전이 좀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보면 이제 반등 좀 했다가 다시 뚝 떨어지고 반등했다 뚝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과연 앞으로 증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주변에서는 좀 지루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거보다 우리 증시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시장이 한번 밀리면 강세장에서도 종합주가지수가 한 20%씩 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6월의 고점이 한 3,300인데 지금 3,000 조금 하회하고 있으니까 10% 남짓 밀린 겁니다. 그럼 사실 10%짜리 조정은 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새롭게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작년 봄에서부터 올해 1월까지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시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이 당혹스러움이 더 큰 것 같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시장은 1년 내내 박스권입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3,200포인트 찍고 조정을 받고 6월 달에 3,300 갔지만 3,200이나 3,300이나 그렇게 그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작년 봄부터 시작이 된 강세가 1월까지 진행이 됐고 올해 내내 옆으로 횡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익숙했던 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운전할 때 느껴지는 건데 원래 모든 차선이 다 지금 막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잖아요. 옆 차선을 쌩쌩 달리는데 내 차선만 지금 안 가고 있으면 그때 더 답답하거든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매일 신고점,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나 했더니 최근에 또 급격히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차선만 안 가지? 즉 우리 코스피만 한 10% 조정을 받았지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디커플링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작년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글로벌 주요국 중에서도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제조업의 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조업의 재발견. 그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조업 강국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사이클로 가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 제조업이 좋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인들의 내구재 소비가 아주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미국인들이 내구재 소비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연평균 한 3% 정도 이제 늘어났는데 작년도에는 늘어난 게 한 13%가 늘어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한 4년 쓴 걸 한 번에 당겨 쓴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미국도 노동자들 일자리 많이 잃었지만 보면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정부가 여러 차례 수표 나눠줬잖아요. 재난지원금 받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이전 소득으로 노동소득 감소를 거의 벌충을 하고 잘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텔레비전 바꾸고 막 한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텔레비전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가구도 사고 할 때는 동북아에 있는 제조업 중심 국가들이 큰 수혜를 보는데 작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는 글로벌하게 보면 시장이 안 나쁩니다. 10월 달에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고요. 영국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탈리아 사상 최고가고 독일도 한 1% 오르면 사상 최고가니까 구미권 증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 지금은 동북아 증시가 많이 조정받는 게 작년에 나타났던 내구재 소비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우려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정치 거버넌스도 이게 어느 길로 가는지 굉장히 좀 아리송하기도 하지만은 중국이란 나라는 경제가 돌아가는 게
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나 되고요. 민간 소비는 37%밖에 안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근데 미국은 소비가 70%고 투자가 한 19%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는 이유는 뭐 원인이 뭐든지 간에 경제에 과잉 수요가 있을 때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과잉 수요를 뭔가 좀 쿨다운 시키는 건데요. 미국은 소비 중심의 나라는 수요를 잡으려면 뭐 금리를 올려가지고 뭐 하는 게 전통적인 처방인데 중국은 민간 소비 비중이 경제에서 굉장히 적어서 이쪽에 뭔가 경제에 과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럼 투자를 어떻게 건드릴까요? 물론 금리 올려도 되지만 중국이 지금 5만 가지 기업 일에 지금 정부가 다 개입을 하거든요. 그 지배구조나 이런 거 다 개입을 하잖아요. 중국은 뭔가 경제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과열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의 형태로 뭔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달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잠재적 악재였던 헝다 문제도 이게 뭔가 그냥 자원을 많이 쓰면서 원자재도 많이 쓰고 만드는데 그 자원이 잘 안 팔리는 뭐 유령주택 뭐 이런 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가니까 중국이 산업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헝다 문제도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사실 글로벌 제조업 경기라는 게 중국의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최종 소비에서 미국의 내구재 소비인데 요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대만 이런 나라 증시들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길게 보더라도 앞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제조업 소비 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포텐셜이 뭐냐 그러면 뭐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일상 활동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게 다 서비스업의 영역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제조업의 재발견 이런 컨셉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들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잘 나가니 상대적으로 이제 구미권 증시가 잘 움직이고 뭔가 만들어내는 증시가 잘 안 되는 거는 조금 그런 연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경기가 둔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 기업들에게 설문을 해서 앞으로 경기를 가늠하고자 하는 제조업 지수 같은 걸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9월 달에 60까지 넘어갔었죠. 근데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경기가 이제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라고 하는 게 일종의 추세가 있습니다. 뭐 좋아질 때나 나빠질 때나 한 방향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제 경기 둔화 초입이라고 보면 뭐 주식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바닥이 마련이 될 거냐 이건 다른 차원의 논의긴 한데 우리 증시를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는 뭐 단기간 내에 이렇게 좀 좋아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이 과연 바닥이냐 모든 네. 걸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악재들 이제 그게 반영돼서 이 주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면서 언젠가는 반등을 기다려도 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요. 주식이란 건 늘 사이클이 있는데 네. 한국 시장은 시장이 하락세로 반전이 될 때 주식을 안 던지면 아주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개별 종목의 주가가 아니고 종합주가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번 떨어지면 최소 50%, 막 75% 이렇게 밀립니다. 네. 또 주가 조정의 기간도 가장 짧았던 게 12개월이고 보통은 한 2, 3년 조정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이라고 하는 에셋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겁니다. 뭐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않고 그런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2008년 이후로 우리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기를 박스피 이렇게 부릅니다. 뭐 지금과 비슷했어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한국은 잘 못 움직였는데 이때의 중요한 특징은 주식이 잘 못 올랐지만 잘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네. 예, 가장 이 박스피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게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35%인데 그것도 2달 조정받고 말았고 조정의 최장 기간은 9개월. 보통 한 15%에서 20% 조정이 일반적인 조정받고 다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왜 주식이 2008년 이후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금리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에 잘 안 빠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네. 이제 금리가 지금 정도 레벨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정도라 그러면 아주 바닥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좀 악재를 반영한 레벨이 아닌가. 전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2,800, 뭐 2,900 이때 주식을 저라면 던지지 않겠습니다. 네. 좀 기회를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네. 미국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디커플링 돼서 미국 계속 오르는 동안 우리 10%가 빠진 상태인데 네.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만큼 안 빠진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반등을 하려면 미국 증시가 과거 한 네. 서너 달 동안 지금 네. 계속 오른 것처럼 네. 앞으로도 계속 올라줘야 우리도 이 지수선에서 더 반등을 할 것 같은데 네.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도 있고 인플레이션 논란도 있고 한데 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버텨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오르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버텨준다 그러면 제 생각엔 다른 나라 증시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굉장히 뭐 그 우리 증시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안 좋았을 때 한국이 좋았던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 네,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에 그 내수보양책을 쓴다고 하면서 그렇죠. 네. 카드버블, 부동산법을 만들면서 막 성장률이 한국이 7% 되고 그러면서 미국은 지금처럼 한국처럼 많이 떨어지는데 한국만 올라갔었고 네. 그걸 제외하면 미국이 좋을 때 한국이 못 올랐던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몇 달 그렇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그런데 미국이 무너졌을 때 한국이 좋았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지금 미국이 잘 버텨주는 게 중요한데 미국도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부담스럽죠. 2009년 이후로 별다른 조정 없이 뭐 주식이 12년 동안 올랐으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예전에 뭐 닷컴 버블 이럴 때보다는 조금 낮고 지금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더 재미없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온 나라 금리가 지금 다 올라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장기 금리 10년짜리 금리가 금년 3월 달에 고점이 한 1.77 정도까지 갔는데 지금 1.5%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의 국고채 10년물은 3월에 한 2.1%, 2.5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것도 한국 증시의 성과 부진과도 좀 귀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마저도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식이 그냥 저금리 하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재가 된 리스크죠.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한국 경제가 고유의 모순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탈이 나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에서 뭐 900포인트 때까지 50%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래서 뭐 제 생각엔 지금은 미국 시장은 그래도 기업의 혁신이 있고 또 금리도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한국이 또 같이 못 올랐는데 같이 또 덤태기로 매를 맞을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이제 길게 보면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은 뭐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미국 증시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 같은데 대전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일상으로의 복귀 네. 곧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정말 피부에 와닿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 같은 것들이 미국 증시에는 악영향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생기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한다 그러면 저는 미국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2009년 이후로 미국 증시 만들어지고 최장기간의 연속 상승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대 미국 주식이 아주 좋았던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1.6%입니다. 네. 우리가 1970년대의 시대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기에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3.2%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 팡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혁신이 있긴 하지만 미국도 경제 총량적으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좋았던 거는 저는 저금리 기조, 중앙은행이 굉장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것이 이제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좋은 징후는 아닌데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이제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비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사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중앙은행이 강하게 긴축을 하는 게 맞을까? 경제에 과잉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코스트가 높아져서 이 비용이 높아지는 거라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이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가 나쁜데 어떻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때는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지는 건데, 지금의 조합은 즉이 동아시아는 경기도 꺾일 것 같은데 물가가 높은, 중앙은행은 또 세게 긴축할 것 같은 이 조합이 시장을 억누르는데, 제 생각에는 변화의 트리거는 경기가 둔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중앙은행이 또 세게 긴축을 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럼 제 생각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완화가 되면서 뭔가 주식시장이 반등의 계기를 찾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제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 달 안에 테이퍼링 뭐 어쨌든 발표를 하든지 뭐 시작을 하든지 테이퍼링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테이퍼링과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 전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테이퍼링은 제 생각에는 일단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중앙은행이 경제에 돈을 공급해주는 규모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사실 그 신뢰가 있는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에 큰 비용을 치르는 어떤 그런 액션인데요. 구두 개입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신뢰가 있는 중앙은행은. 2011년, 12년도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당시에 그 드라기 ECB 총재가 우린 뭐든지 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랬었죠. 근데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시장이 안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자산 버블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국은 사실은 그렇게 가계가 레버리지를 많이 안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계는 계속 부채를 줄여와서 가계 쪽에 별로 문제는 없고, 미국도 기업 부채는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정부 부채가 문제인데, 네. 저는 전 세계가 지금 부채에 덫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더 이상 빚을 못 내게 하고 또 자산 시장이 조금 과열이라고 생각하면 금리를 올리는 게 맞지만은 저는 금리를 올리면 지금 중앙은행이 원하는 처방을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예전에 빚 내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빚이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 이런 것들이 만성적 정체거든요. 이건 경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성장률을 밑도는 민간 소비의 정체는 결국 사람들이 빚내서 소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가들도 어느 정도 금리 정상화, 금융 정상화를 넘어서는 아주 매파적으로 가기에는 자본주의 전체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안 올리고 뭔가 구두로라도 중앙은행가들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도 테이퍼링 끝내놔야 됩니다. 테이퍼링이 있게 되면 아무것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고용지표 이런 것과 상관없이 테이퍼링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끝낼 것 같고요. 금리는 어떻게 올릴 거냐? 저는 이건 매우 가변적이라고 봅니다. 2014년도 테이퍼링이 2014년 10월에 끝나고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한 건 2015년 12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의 시장의 기대는 테이퍼링 끝나고 뭐 한 9월쯤에 금리 올릴 거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연방기금 금리 선물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 테이퍼링은 빨리 끝내겠지만 금리 올리는 다음 스텝은 그야말로 그 당시 환경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뭐 지금 당장 관심 안 가져도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4년도 사례를 보면 2013년 6월 달에 당시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우리가 테이퍼링 좀 고려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신흥국가 미국 주식이 아주 망가지고요. 네. 굉장히 아주 교란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뭐 테이퍼 텐트럼 이런 게 2013년 6월에 있었고, 막상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던 거는 이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때는 비교적 무탈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테이퍼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양을 줄이는 거지 기존에 굴러다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테이퍼링 그 자체는 이미 금융시장이 내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따라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를 빨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또 균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테이퍼링은 빨리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 코스피가 이제 10% 가까이 조정을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언제 오르지? 도대체 이 조정이 언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금처럼 조금 오르고 왕창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 하는 어떤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상승장으로 완전히 추세적 상승이 올 때가 언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그런 추세적 상승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2010년이었고요. 2017년 있었고요. 또 작년 그랬습니다. 그 추세적 상승장이 아닌 기간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우리 증시의 추세적 상승장의 뚜렷한 공통점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 살아날 때입니다. 네. 2009년도, 2010년도는 중국이 4조 위안 경기 부양책 할 때였고요. 2017년은 중국이 2014, 15, 16 너무 안 좋다가 기술적으로 경기가 반등할 때 좋았고 역시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뭐 중국도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던 것들이 일단락이 된 것 같고 그럼 저는 추세적 상승장을 기다리시기보다 예전에 움직였던 그런 장기 박스권으로 시장이 다시 회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주가 지수 자체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이거는 뭐 조금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견해이고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뭔가 이제 숲보다는 나무가 중요한 뭐 그런 흐름들이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미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박스권이 금년 1월 이후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박스권이 진행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말 투자하기 힘들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도박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다시 박스권이 혹시 온다면 이번에는 좀 달라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생각이고요.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한 10.9배쯤 할 수가 있어요. 안 파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럼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다들 돈을 버나요? 지난 10년 동안에 상장 폐지된 게 30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Round one, fight.